대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계신 분 누구신가요? 네, 저는 시에나입니다. 반가. 귀엽네. 너무 발랄한 시작 아니야? 갑자기 반가가? 그러게. 아, 이거 옛날 사람 티났다. 하이루. 저는 도라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난 그럼 하이로 반가. 저는 가지연님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되게 저희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근황을 좀 먼저 물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에나,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날씨가 좋았는데 음. 개인적으로 일이 좀 바쁜 기간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일을 몰아서는 못하고 한번 이제 프리랜서니까 하루 일을 하면 좀 다음날 쉬어주고 이런 패턴이 저한테 가장 좋은데 지금 쉬지를 못해서 진짜? 약간 그런데 뭐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힘들진 않은데 네. 뭐 바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뭔가 체력적으로 뭐가 뭔지 모르고 지금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다. 흘러가는 대로 보내고 있다. 약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뭔지 너무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눈 뜨면 다음 스케줄 시작되고 있고. 되게 바쁘시구나. 제가 지금 시에나랑 되게 비슷한 한 주를 보내서 너무 네, 바쁜. 제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제가 지지난 주쯤에 대학원 원서 접수를 했는데 진짜? 근데 중요한 거 서류를 하나 누락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서류 광탈을 하게 됐어요. 아~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죠. 제가 스스로가 이런 멍청이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아이고. 바로 다다음 날쯤 출장을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출장지에서 정말 너무 오랜만에 9시부터 거의 뭐 한 6시까지 홀타임으로 뭔가 계속 신경을 쓰고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는 저녁 먹고 들어오면 씻고 자고 그냥 진짜.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이길 수 있다. 육체가 피로하면 생각이란 건 할 수 없구나. 맞아요. 라는 것들을 좀 깨닫는 한 주가 되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신이 우울하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진짜 기가 막히게 제대로 느끼고 왔던 이런 한 주였어요. 출장 네. 얼마나 다녀오신 거예요? 저번 주 일요일 날 갔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온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을. 일요일부터. 와, 휴가 다녀오듯이 출장을 다녀오셨네. 네, 사실 저도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휴가가 절대 아니었다. 너무 바빴군요. 네. 도라는 어땠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저 최근에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바빴어요. 근데 어제 우리 앞으로 1시간 동안 하게 될 얘기랑 조금 연관돼서 제가 어제 뭘 했냐면 저희 동네에서 이제 뭐 문화 PD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워크숍을 했어요. 북바인딩 워크숍을 같이 이제 다른 분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주제가 추모와 애도 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자 사람들이 추모하고 애도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그 작품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림이나 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북바인딩해서 만들고 얘기를 나누는 이런 거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감정 카드라고 해서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카드를 뽑으면은 거기 감정이 적혀 있는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컬러만 보고 내가 이제 그때 끌리는 컬러를 이렇게 꺼냈을 때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처음엔 제가 꼽은 게 여유롭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여유롭지가 않은데 여유롭다가 나왔길래 내가 조금 너무 그냥 골랐나 생각했는데 또 그 뒤이어서 제가 좀 꼽은 그 키워드들이 막 따분하다, 귀찮다, 지루하다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지금 제 상태가 내가 그러니까 그 해석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여유를 찾고 싶은데 원하는 게 아닌 일을 하니까 따분하고 귀찮고 지루함이 약간 있는 상태 같다. 그래서
그게 되게 기가 막히게 근데 뽑는 것마다 그런 게 나오니까 지금 내 상태가 이제 좀 적확하구나 이런 느낌이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의 감정은 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찾고 싶은 상태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셋 다 뭔가 바쁘게 지냈던 거는 좀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준비도 발제도 늦게 하고 어제 봤네요. 이거 가지 언니가 비밀이야.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근황을 물은 이유는 정말 궁금하기도 해서 묻기도 했지만 사실 오늘 영화의 원제 제목이 소설 어떻게 지내요? 라는 그 원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랬구나. 사실 이 시그리드 누네즈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고요. 이 어떻게 지내요라는 거에 또 그 의미는 소설 1부의 서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리의 철학자 시몬 베유가 이웃을 오롯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사실 뭐 아직 영화 감상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좋게 봐서 소설을 바로 찾아봤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 소설의 딱 첫 장에 나온 것과 그 제목과 영화가 굉장히 잘 뭔가 각색이 되고 잘 녹여놨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이웃을 생각해 그렇죠. 주셨군요. 이렇게 다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의 영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지내요라는 원작을 가지고 있는 룸 넥스트 도어입니다. 네, 이 영화는요, 제81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고요.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 후에 무려 18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일단 뭐 베니스 영화제 사상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감독은 스페인 출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고요. 예, 주연은 줄리안 무어, 틸다 스윈튼이 주연을 맡아서 아주 호련을 펼쳐줬죠.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줄거리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뭐라 그럴까 심오한 그런 걸 좀 담고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자면은 유명 작가인 잉그리드, 줄리안 무어 역할이고요. 유명 작가인 잉그리드는 오랜 친구로부터 과거 잡지사 동료였던 마사가 틸다 스윈튼이고요. 마사가 암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둘은 젊은 날의 추억을 회상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병세가 깊어진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요. 잉그리드가 수락하면서 두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진짜 두 분 다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시에나 어땠어요? 네, 저는 영화 볼 때 잘 정보를 안 찾고 좀 보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죽음을 다루는 영화라고만 알고 봤는데 이제 제가 약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 그리고 스토리였고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좀 서로 다른 입장의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그 목적에서 서서히 만나게 되는 그런 영화의 구성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고 어떻게 보면 잉그리드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친구 마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생명이 좀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마사를 계속 보게 되고 그리고 마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잉그리드의 자불안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다른 위치에서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불안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이루려는 게 이제 하나라는 게 굉장히 좀 저한테는 재미있는 구성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캐릭터를 좀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얼른 다시 보셔야겠네요. 네. 저는 두 번 봤어요. 네, 좋아가지고. 네, 도라는 어땠어요? 저도 일단 재밌게 봤고 일단 배우들이 맞아. 너무 좋잖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배우들이어가지고 틸다 스윈튼도 그렇고 줄리안 무어도 그렇고 그래서 뭐 배우들이 그런 것만으로도 너무 보는 게 맞아. 행복했고 그리고 이 감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정보를 잘 안 찾아보는 편이어가지고 감독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배우들만 알고 봤는데 이제 그 감독이 제가 봤던 예전 영화의 감독이라는 걸 알고 조금 놀랬었고요. 제가 봤던 거는 그 내가 사는 피부라는 거의 10년 전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과 뭐 이런 영화여가지고 이 감독 영화였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분은 스페인 사람인데 이 미국에서 찍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미국 배우들과 함께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달라진 면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이런 좀 유한 이야기를 하시나 약간 싶기도 했고 그건 좀 센가 보다. 많이 세죠.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거의 제일 충격적인 영화에 꼽히죠. 그러니까 막 뭐 고어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 영화 이후로 이 영화까지의 이 감독의 작품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제 사실 뭐 팔로우하거나 이러지 않았고 했는데 다시 보고 싶다. 이 감독의 작품들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내가 사는 피부는 예전에 봐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영화를 다시 좀 해석하게 된 것도 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영화를 저희가 나중에 다룰 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감독의 영화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놀랬던 게 저는 이 발제를 좀 어제 밤에 봤고 이 윗부분 못 봐가지고 원작이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왔거든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거에 좀 놀랐던 게 영화 보면서 너무 소설 문법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되게 소설 문법 같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설이 원작이었다고 하니까 약간 그게 좀 이해가 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엄청 감각적이다. 이 감독의 스타일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좀 감각적인 스타일 같고 좀 강렬한 원색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장센을 엄청나게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면은 편집 방식 같은 게 진짜 유럽 영화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툭툭 튀는 것도 좀 있고 그리고 화면 담았을 때 되게 기이해 보이는 이 감독의 약간 특성 같아요. 살짝 기이해 보이는 이런 장면 같은 걸 좀 연출을 한다거나 그리고 살짝 자기적인 느낌도 좀 있고 리듬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방금 뛰어넘다고 했지만 대화하는 중간에 갑자기 시공간이 훌쩍 넘어가가지고 저 영화는 그래서 본 거야 안 본 거야? 영화관에서 대화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방에 있어? 영화는 본 거야 안 본 거야? 막 이런 게 느낌이 이제 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영화에서는 그런 스타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미국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 스타일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유럽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타일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되게 재밌고 좋았고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고 막 장소도 엄청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잔잔하게 그냥 죽음까지 흘러가는 이야기인데 지루하지 않아서 신기하긴 했어요. 보통 근데 영화를 짧게 잘 만들었어. 2시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되게 잘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2번을 봤는데 2번째 봤을 때가 진짜 더 확실히 많이 더 들리고 많이 보이니까 그쵸. 2번째 봤을 때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도 2번 봤어요. 저는 2주 텀을 두고. 2주 텀. 네. 나도 한 2주 텀 둔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또 녹음이 한번 밀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의 출장으로 인해서. 근데 저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 그때 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전이 고맙다. 오히려 다행. 오히려 좋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원작 소설을 읽었는데 음. 소설에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담아냈다라는 게 역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이 주고 싶은 것과 거기에 감독이 내가 뭔가 더 이 소설을 읽고 뭔가 느꼈던 부분을 추가로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그 짧은 시간에 저 영화를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리고 혹시 다른 게 있어요? 어, 소설하고? 제가 지금 소설은 다 읽지 못했고 마지막 3부의 중간까지 읽었거든요. 아, 근데 일단은 마사가 종군 기자라는 얘기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직업적인 얘기는 아예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잉그리드가 작가고 그리고 그 교수 막 네, 회의주의적인 네. 기후위기 얘기하는 남자. 네. 그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다 맞아요. 근데 둘이 남자친구를 공유했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설정들을 좀 더 넣은 게 영화가 계속 대칭 그리고 뭐 대비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추가를 했나 싶고 어쨌든 죽음을 이야기하는 영화니까 마사가 종군 기자였다는 게 그만큼 가까이서 죽음을 목격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좀 더 관객에게 더 잘 이해를 시키지 않았나? 예, 그래서 굉장히 영리한 설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색채 진짜 알록달록하게 했잖아요. 소재 자체가 되게 무거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았고 특히 아까 우리 도라가 장면이 튄다라고 했는데 그 장면이 딴 장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틸다 스윈튼을 유독 이렇게 클로즈업 한 다음에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이런 씬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씬들이 되게 좋았어요. 틸다 스윈튼의 그 확 클로즈업 된 느낌. 그래서 처음에 첫 등장이 눈을 싹 뜨는 등장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눈을 서서히 감는데 그때 색감은 한 번은 황토색 같은 색깔인가? 뭐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때마다 마사가 뭔가 느껴지는 감정과 결심하는 그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포인트가. 근데 그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색감이 달라지는 게 너무 연출이 진짜 좋다. 예, 두 번째 보니까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뭔가 연출을 좀 잘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내가 잉그리드가 된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관망해가는 그러면서도 그 죽음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같이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사를 필두로 이라크 뭐 수사들 그리고 전쟁, 마사의 전 남편? 남편이라고 하면 좀 남친. 전 남친이다 딸의 아빠. 딸의 아빠. 미셸의 아빠. 그 사람도 어쨌든 전쟁에서 PTSD로 인해서 어쨌든 죽음을 맞았고. 그 사람 얘기도 그럼 안 나와요? 소설에? 나와요. 소설에 그 그 사람은 나와요? 나와요. 네. 근데 미셸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소설에서 되게 길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엄마 일이죠. 암 걸렸을 때 그거는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 그게 뭐 3부에서 풀릴 수도 있겠네. 네, 빨리 읽고 왔어야지. 저도 읽고 싶었는데 심지어 책도 가져갔는데 너무 피곤했다. 출장에서. 알겠다. 더 이상 넘길 수 없었다 페이지를.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좀 어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봤냐면 일단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이란 단어조차도 조금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좀 죽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또 간혹 인상 깊었던 장면에 대해서도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대사라든지 시에나?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처음에 이제 잉그리드가 마사 병원으로 찾아왔을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왔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은 일단 색감 대비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색에 좀 관심이 많고 또 공부를 했어. 영화 볼 때는 근데 색을 분석하려고 안 하거든요. 괜히 그렇게 하면은 그 틀에 내가 너무 갇혀서 영화를 자꾸 막 해부하려고 그래서 그렇게는 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딱 그 병원의 첫 장면에 들어갈 때부터 그 마사가 빨간 스웨터 같은 거에 파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잉그리드가 와인 색깔 둘 다 빨간색에 파란색 하의를 똑같이 입었는데 약간 톤만 다른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우리 색 쓸 거야. 이 영화는 색 다루는 영화야. 잘 봐. 약간 이렇게 느껴져서 뭔가 안 볼래 약간 안 볼 수가 없었다.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빨강 파랑이 색깔이 보색 관계에 있는 그 반대 색깔이잖아요. 그거를 입고 환희랑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둘이 했어요. 그래서 그 첫 장면에는 그 보색에 있는 색을 보여주면서 약간 빨강은 좀 환희를 그 빨강의 의미는 영화에서는 전 좀 다르게 해석했지만 어쨌든 그 장면에서는 환희 그리고 파랑은 약간 우울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 그 파랑색이 서구에서 약간 나 우울해라고 할 때 쓰잖아요. 블루 쓰는데 그래서 블루가 뭐 긍정 표현에는 뭐 소통이나 신뢰도 있는데 부정 표현에 진짜 큰 그 부분이 우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색 눈여겨 안 보려고 했는데 뭐라는 거야. 약간 이게 딱 막 들어왔던 장면이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예고편 같다 그래야 되나? 마치 색 쓸 거야 시작할 거야. 약간 준비해라. 네, 그렇게 저한테는 약간 좀 느껴져서 재미있었고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그 마사가 또 안락사 약을 안 가져와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네, 그 있었죠. 장면이 그 전에는 이렇게 뭐 장면이 뛰던가 그래도 어떤 일정한 리듬과 템포를 가지고 뭔가 영화가 약간 매끄럽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갑자기 그 장면에서 뭔가 필름이 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장면이 약간 그 전에는 뭔가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자 입장에서 보다가 약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영화 속으로 같이 훅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같이 느낌이 찾아줘야 돼. 생긴 안 갖고 왔다고? 장난해? 집을 다 밀어놓고 약간 막 이런 좀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막 뭐 되게 막 컬러풀한 옷 막 입고 나와서 막 인테리어도 예쁘고 막 그러다가 뭐 약을 안 갖고 왔다고 약간 이래서 거기서 확 좀 이렇게 현실로 그러니까 별나라 이야기 같다가 현실에서도 정말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일이고 내가 좀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거기서 약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잉그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그렇기도 하거든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진 않지만 저는 약간 좀 두렵고 무서움이 아직 저에게는 되게 강렬하게 많이 있어서 그랬던 잉그리드가 마사를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고통들을 옆에서 공감을 해주면서 그 마사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주기로 했다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저는 만약에 내 친구가 마사다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든 수락을 해서 옆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직 거기까지 상상이 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락 안 할 거예요? 고민해봤는데 솔직히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맞아,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 나 이거 물어볼 것 같아서 좀 생각해봤다. 저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았고 또 그 마사가 독백하는 그게 뭔가 영화의 전체를 좀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서 결국 보고 나서 그냥 그래 맞아 인간은 자연이야 죽음은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러면서 혼자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다 보셨다니까 굉장히 부럽고 일단 인상 깊은 장면은 또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도라는 어땠어요? 방금 시에나가 해준 얘기에 이어서 그 약 찾으러 집에 갔을 때 문 열어서 그 여길 또 올 줄 몰랐네. 맞아. 저 그 장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온 줄 알았다 그랬나? 그러니까 일단 그 들어가자마자 여길 또 볼 줄 몰랐는데 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약 찾고 나서 이제 유령이 돼서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 잉그리드가 그런 말 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많잖아요. 특히 틸다 스윈튼이 막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화내는 건 너무하지 않아? 막 이런 장면이라던가 그래서 약간 그런 저는 유머러스한 장면들도 너무 좋았고 뭐 기억에 남는 장면 되게 많은데 뭐 또 기억에 남는 대사라고 한다면은 심장이 튼튼해서 더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죽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장은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일을 살아남는데 그렇죠. 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이게 이제
그 틸다 스윈튼이 처음 말하고, 그러니까 마사가 처음 말하고, 잉그리드가 그 말을 이제 헬스 트레이너한테도 이제 막 얘기를 하는, 헬스 트레이너,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거기 뭐 운동해야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대사도 되게 재밌고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뒤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되게 메시지 같은 거를 직설적으로 그냥 바로 직설 화법으로 말하는 이런 장면들, 대사들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그냥 쓰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직설적으로 뭔가 말하는 게 되게 꺼려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은유가 뭔가 들어가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그냥 특히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남자가 말할 때도 막 너무 이제 막 정말 강의하듯이 렉처하듯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막 약간 저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잖아. 근데 그 말에 또 이제 잉그리드가 비극 속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런 말을 맞아. 하는 것도 되게 잘 받아쳐서 나오는 이제 대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이 얘기했던 장면이나 대사 다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정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사의 임종 장면. 예, 그리고 죽음 자체는 사실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아름답게 죽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좀 바로 그런 것, 진짜 존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연출을 되게 잘한 것 같다고 느꼈고, 그 감독이 의도가 좀 더 정확하게 보였던 게, 이 소설책에서는 그 둘이서 처음에 별장을 갔을 때 그림 보잖아요. 에드워드 호퍼. 네, 근데 소설에서는 에드워드 호퍼 그림이 아니고 그냥 뭐 여자가 절규하는 것 같아 뭐 그런 그림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넣고 마사가 사망한 그 모습도 약간 그의 그림 같은 느낌을 뭔가 줬을 때, 왜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이 뭔가 찾아보니까 인간의 고독, 상실, 단절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언급하고 비슷하게 임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생각된 연출이겠죠. 그래서 아름답지만 결국 죽음은 고독과 상실이 있다는 것도 좀 말해주려는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장면에서부터 눈물 흘렸던 게, 마사가 이제 스스로 메이크업을 하고 그 파운데이션 같은 걸 얼굴에 이렇게 바르고 막 옷을 입고 립스틱을 탁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이게 약간 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스로.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막 줄줄줄줄 막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나 진짜. 그래서 그 장면에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들을 좀 보니까, 저게 진짜 염을 하는 이유가 망자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잘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도 망자의 마지막 모습을 좀 더 기억되는 게 좀 더 아름답게 생각해봤는데, 망자 입장에서도 내가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지막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 진짜 되게 많이 울었어, 거기서부터 막 끝까지. 그래서 정말, 그리고 나름의 영화 속에서 보면 마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으로 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네, 자신의 느껴질 수 있어, 충분히. 그리고 잉그리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느낌인데, 저는 마사가 그렇게 하는 것도 잉그리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가 되게 담긴 죽음이었다고 생각한 게, 일단 잉그리드가 외출했을 때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가주는 게, 잉그리드가 딱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이.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배려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게 이게 마사의 배려였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져서 그 장면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는, 그 정도로 뭔가 저는 좀 인상이 깊었다. 근데 저희가 영화 속에서 계속 지금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 특히 빨간색, 초록색이 계속 어떤 장면에서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의미를 좀 다른 분석하는 거 찾아봐도 되게 좀 다르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엔 도라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저는 근데 그냥 이게 빨강과 뭐 초록이 대표적인 색깔로 저도 나왔다고 느꼈고, 그랬을 때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이 영화가 이제 대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영화가 그렇기도 하고 저는 두 가지 색이 모두 다 삶과 죽음의 색으로 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 삶이고 하나가 죽음인 게 아니라 맞아요. 왜냐면 레드 자체도 엄청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어떤 생의 의미가 너무 강하잖아요. 막 팔딱팔딱 뛰는 그쵸. 심장 같은 죽지 느낌. 않는. 그리고 막 어떤 활기차거나 열정이 있거나 이럴 때 보통 많이 사용되는 색인데 그 동시에 또 이제 어쨌든 피니까 이제 죽음의 색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약간 파멸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삶이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색이기도 하고 또 초록도 마찬가지로 그쵸. 초록은 자연의 색이고 가장 이제 우리한테 편한 색 그리고 되게 휴식과 평화 같은 거를 가져다주는 색이면서 그 생명력이 있는 색이면서 동시에 시체의 색깔이기도 하고 맞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되게 차분해지고 되게 딥해지고 이렇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느낌의 색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시에나는 어땠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 그 두 주인공이 함께 있는 그 장면에서 유독 컬러감이 대비되는 연출을 많이 한 걸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뭐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크게 뭐 컬러를 입고 있어도 강조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진 않았는데 오히려 막 외부잖아요. 뭐 밖에서 뭐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하다든지 그래서 어떤 특정 컬러를 딱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진 않았는데 왠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런 뭐 긴장감이나 서로 각자 느끼는 뭐 다른 고통들 그리고 하나의 뭐 목표를 어쨌든 마사를 잘 보낸다라는 그 목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 고통도 다르다 이런 내면을 좀 컬러로 연출해서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닐까 같은 생각을 좀 했었고요. 빨간색이 일단은 정말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맞아. 저는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빨강은 약간 제가 느끼기엔 죽음을 은유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빨강이 일단 시작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뭐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잉그리드가 뭐 차도 빨강이고 맞아요. 가방도 빨간색, 뭐 코트도 빨간색, 머리도 빨강이에요. 뭐 맞아, 립스틱도 빨간색이고, 맞아. 집안 뭐 인테리어나 뭐 여러 가지 빨강을 다 배치를 곳곳에 했는데, 맞아. 그리고 그 마사가 죽을 때 자기가 닫아놓겠다는 문도 맞아요, 빨간색이었어. 맞아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마사가 특히 죽을 때 닫아놓은 문이 딱 빨간색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냥 죽음이라고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좀 느끼게 됐고 그게 빨강을 그렇게 많이 배치를 한 것 자체가 이제 죽음이 우리 삶 어디 곳곳에도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은유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차도 뭐 언제든지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그치, 거고. 그치. 그래서 약간 막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저 혼자 느끼면서 감독 변태 아니야? 막 이러면서 혼자 그냥 맞아요. 생각을 변태예요? 네. 감독들은 진짜 약간 감독들은 변태여야 돼요. 변태 맞아. 기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빨강이 자꾸 눈에 띄면서 그래 뭐 약간 저는 그렇게 저에게는 좀 많이 다가왔어요. 저러다가 또 죽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우리도 언제든지 삶에서 죽음을 만날 수 어디든 죽음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준 것 같고 초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영화 이제 초중반 정도까지는 초록을 그렇게 주목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후반 정도에 가면서 저는 초록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연도 나오고 뭐 옷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초록색이 이제 두 주인공이 좀 자신들만의 균형과 평화를 찾아가려는 그들의 욕망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초록이 도라도 말했지만 이제 자연의 색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균형과 평화라는 그런 의미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마사와 잉그리드의 서로가 생각하는 균형과 평화의 모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사는 이제 자신의 내면이 좀 조화로우려면은 내가 빨리 죽어야 죽음으로써 나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잉그리드의 평화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면 마사의 자살에 어쨌든 종조하기로 했으니까 마사가 죽어야 되고 죽은 후에 빨리 자신의 삶이 다시 안정되기를 바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갔으니까 뭐 짐 정리도 뭐 빨리 해서 적응을 해 나가야 할 텐데
결국에 잉그리드의 균형은 어쨌든 마사가 죽어야만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잉그리드가 좀 죽음으로 상징되는 빨간 가방이나 뭐 코트나 립스틱이나 차를 타면서 빨리 초록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초록색 자체가 이제 원색이 아니잖아요. 혼합색이기도 하고 또 파랑이랑 노랑의 혼합색이기도 한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원색 빨강, 파랑, 노랑 세 개가 이제 맞아. 원색인데 파랑과 노랑도 또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랑은 제가 앞서 좀 우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마사와 잉그리드가 그 하나의 어쨌든 목표를 가지고 서로에게 공감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신뢰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파랑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랑색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랑색이 약간 저는 죽음의 이름 마사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사가 마지막에 입은 색도 라임색이라서 네. 약간 노란 계열이죠. 그리고 전 처음에 그 이제 약 찾으러 집에 갔을 때 그 약 봉투가 노란색이었어요. 약이 든 맞아, 봉투가 맞아. 그래서 굿바이 써 있었던. 그냥 그거 보면서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저거 마사가 죽는 게 노란색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아 죽을 때 노란 옷 입고 죽으면 그냥 속 대박이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노란 옷이 흔치가 않잖아요. 그 노란 색깔이라는 게. 그치. 그리고 영화에서도 둘이 노란색 옷을 그 전에는 입고 나오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노란색 수트를 입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뭐야 진짜야 막 이러고 그래서 또 노란 이렇게 햇살을 받으면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죽음에 이른 마사가 좀 노란색으로 느껴졌고 그냥 굵직하게 그렇게 느껴졌고 또 그 밖에 컬러로 기억나는 장면 중에 재밌었던 게 그 마사가 이제 즐거움이 사라졌다라고 막 그렇게 말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전 색이 너무 기억나는 게 주황 색깔 스웨터를 입고 회색깔 이제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황색 자체가 이제 즐거움의 가장 대표적인 색이기도 한데 그래서 약간 회색이 그 주황색을 입고 즐거움을 그 외치는 마사를 보면서 아 회색깔이 뭔가 그 마사의 주황을 흡수하는 느낌처럼 좀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색으로 재미있게 연출하려고 많이 좀 고민을 한 영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만약에 더 계속 한 번 넘었는데 나오게 되면은 더 많이 좀 처음부터 그래 자 어디 해봐 약간 이러면서 보고 싶다라는 그 느낌을 네 듣기도 했는데 이제 영화 다 보고 나서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느껴졌습니다. 와, 색에 대해서 빨강, 초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색도 많이 찾아주셨네요. 파랑과 노랑까지. 파랑과 노랑까지. 근데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빨강색, 초록색 정말 간단하게 두 개가 어쨌든 보색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색이라는 게 서로의 영향으로 색깔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이제 보색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있어서 삶이 더 빛나고, 예. 그리고 살아가면 어쨌든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하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어쨌든 공존한다. 그래서 서로가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요소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라랑 또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색깔 찾아보는 재미도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색깔로만 봐도 굉장히 다양한 분석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영화가 정말 하나의 죽음이라는 표면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진짜 다양한 죽음을 이야기하죠. 저희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일단 마사를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데이미언 그 사람 데이미언이었어요. 그 교수 전 남친 아까 까를로스라고 뭐라 그랬어? 페르난도? 페르난도 어디서 온 거야? 페르난도. 근데 그렇게 보여. 그치 약간 그런 뭐그 개 이름 중요하지도 않아. 아니, 데이미언이 상상도 못했네. 근데 어떻게 바로 나왔어요. 툭 튀어나왔네. 여기, 그 데이미언이 지구 종말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의 죽음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 직업이 종군 기자고 마사의 전 남친도 이제 전쟁에서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전쟁에 의한 뭔가 사망 이런 것들을 다 이어서 인류학적이면서도 어쩌면은 뭐 정치적인 메시지도 좀 담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 영화가 어떤 영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영화로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은아 어땠어요?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인간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좀 고찰하는 영화라고 생각이 됐고, 이제 안락사가 좀 세계적으로 허락이 되는 나라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나라가 더 많고 찬성 반대 약간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떤 죽음을 선택하고 싶니? 죽음을 선택할래? 아니면 맞이하고 싶니?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람은 이제 살아있으니까 누구나 좀 살고 싶어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또 당연하지 않은 상황도 생기기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이 운명 앞에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게 중요한 걸까? 그 가지 언니가 말한 것처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쨌든 누구나 죽게 되는데 뭐가 중요한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았던 영화였다. 정말 생각 많아지죠. 네. 도라는 어땠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사들,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준 대사들도 이 영화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다라고 느꼈고, 또 그 데이미안 페르난도 아니고 데이미안하고 또 이제 그런 말들 줄리안 잉그리드랑 이제 대화할 때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뭐 지구에 얘기하면서 뭐 시인들이 아무리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해도 나무 한 그루 살릴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무도 이제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데 그 말과 또 받아서 아까 했던 비극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는 거가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기도 한데 사실은 삶이 모순이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책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삶이 그냥 죽음과 동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죽어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삶이 모순이라는 거를 되게 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이 감독의 작품은 아까 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감독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지? 약간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약간 반항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 감독이. 예, 제가 안 봤지만 그냥 느낌이 약간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러니까 뭐 기득권이라던가 가부장이라던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꼬고 싶어. 막 몸부림치고 싶어 하고 꼬고 싶어 하고 약간 거기서 뭔가 해방구를 찾고 싶어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네가 사는 피부도 그렇지만 내가 사는 피부인가요? 네가 사는 피부인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좀 논외로 쳤을 때도 그러니까 일본 기본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계속 해왔던 것 같고 이 영화에서도 좀 나오잖아요. 거기 그쵸. 그 이라크 네, 수사? 이라크 수사 막 이런 거 나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섹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사실은 인간의 섹스가 막 원래는 임신과 막 출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나의 생산적인? 계속 생산적인 그냥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섹스는 그냥 하는 섹스? 맞아. 그냥 내가 즐기려고 하는 섹스. 근데 이것도 일종의 해방으로서의 섹스?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또 죽음을 어떤 해방으로 또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긴 했어요. 왜냐면 어떤 뭐 인터뷰 같은 걸 잠깐 봤는데 이 감독이 이제 75세인가 나이가 그렇게 됐대. 이제 본인도 죽음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 좀 더 여기에 깊이 녹아냈다. 자기가 투영한 것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생뚱맞지만 이 영화의 화자가 좀 잉그리드로 초점을 맞췄을 때 이 영화는 따뜻함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화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나 이쪽으로. 항상. 네. 아니, 근데 원제를 또 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지내요라고. 그래서 왜냐면 잉그리드가 미사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 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왜 아까 그 데이미언이 뭐 되게 절망적인 얘기 했을 때도 그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어 하면서 따뜻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되게 잘 들어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잉그리드 직업이 작가인 것도 되게 영리하게 설정을 잘한 것 같고
초반에 책 출간 사인을 했을 때 잉그리드는 진짜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고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인물로 나타내는데 정말 아까 시에나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그녀가 친구의 죽음을 대면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는 뭐 잉그리드의 작가적 호기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바탕에는 일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따뜻한 잉그리드의 본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사의 고통을 뭔가 부탁을 거절한다면 마사가 되게 외롭게 죽어갈 것 같은 게 본인이 좀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 때문에 좀 잉그리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런 면에서 지구 종말 전쟁 이런 것 또한 관심이 되게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제목 자체가 룸 넥스트 도어 옆방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 먼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구촌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그 룸 넥스원은 소설도 설정이 똑같은 거예요? 옆방? 네, 옆방에서 죽어달라는 그 설정은 똑같아요. 죽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있어달라. 옆방에서 있어달라고. 가달라. 옆방에서 나와 같이 가주겠니? 갑자기 믿음이? 성숙해지네요. 동반 자살이 됐어. 설정은 설정은 똑같구나. 같고. 근데 그러면은 제목을 잘 적고 너무 잘 졌어요. 소설의 제목이 조금 아쉽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소설 제목이 그러니까 이 감독이 영화 그 소설을 정말 잘 뽑아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죽어달라.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이 룸 넥스트 도어 영화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삶은 잠깐이고 죽음이 더 영원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없는 게 더 훨씬 그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언제까지? 저는 되게 한 최근까지도. 진짜요? 네. 근데 인간이 그래서 저는 종교를 믿는 이유도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후세계라는 것들, 윤회사상 이런 거 믿으면 그래도 좀 덜 무섭잖아요. 천국에 간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위안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종교를 믿으려고 그 20살 때 천주교 세례 받았는데 도무지 그 믿음이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웃겨. 그랬던 게 믿음 생성 실패. 네, 실패했어요. 실패. 근데 조금 더 죽음에 가까워지면 그때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모르지만. 네. 근데 생각이 제가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우울증 겪었을 때 한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너무 맴돌았어요. 근데 말했다시피 저는 죽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선 자꾸 죽고 싶어가 떠오르고 뭔가 베란다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몸을 던지고 싶고 그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을 때 선생님 저는요 정말 이상하다.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게 보통 자살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양가 감정. 네. 무서운데 죽고 싶고 요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고 탐색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생각이 결국엔 들더라고요. 결국 죽는다 사람은 피할 수 없다. 그럼. 근데 이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내려가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내려가더라고요. 오히려. 왜냐 어차피 죽을 거야. 네. 차례가 와. 네. 내가 용 쓰지 않아도 나 어차피 죽고 죽어달라. 네. 그리고 피할 수 없어. 그치. 네. 받아들이니까 진짜 좀 더 편안해졌고 지금의 저의 입장은 진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받아들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게 삶을 더 열심히 뭐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 정도. 그리고 이 영화 보고 나서도 더 그런 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궁금하거든요. 아까 시에나도 죽음을 무서워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영화 보고 나서 달라진 거나 뭐 그런 것들 좀 있을까요? 저는
영화 보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지금 가지 언니 말하는 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그냥 장난식으로 나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그런 말을 되게 제가 많이 그 했어요. 얘기를 진짜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도. 진짜? 네, 나는 진짜 끝까지 나 오래오래 오래 살 거야. 살겠다. 네.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저런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 2명이나 있어. 내가 소수잖아? 뭐 항상 난 소수였어. 가만수야. 괜찮아요. 저 항상 소수자였어요. 지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라고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지금 확실하게 느낌이 좀 서지가 않는 게 근데 저는 죽음이라는 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청소년기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죽는다면 뭐 이런 거? 아니 그냥 죽음 그때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아니었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어떨까? 아, 없다면 그냥 그러니까 없다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갑자기 뭔가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뭔가 내 몸이랑 분리되고 갑자기 내가 제 3자가 된 것 같은 뭔가 느낌이 탁 뭔가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무서워요. 두렵고 되게 무섭고 아니 내가 왜 이 세상에 없어? 약간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나 너무 비슷하게 느꼈어. 나도. 진짜? 나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느낌을. 순간이 확 맞아. 공포가 확 엄습해요. 맞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어떻게 되는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딱 그 감정을 그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그 두려움 그 딱 두려움이 오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껴서 나는 그냥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무서워한다라고 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죽음은 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어디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많이 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가까이서 겪어보거나 그런 경험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가까운 죽음 혹은 뭐 죽음에 대해서 내가 경험해볼 그럴 순간이 이제 앞으로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상상이 가지가 않는 거? 내가 그냥 가까이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감정을 막 크게 느껴보지 못해서 그냥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두렵다라고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내가 두려운가?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음을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아니더라도 막 그냥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어떤 뭐 예를 들면 어떤 공사장에 인부가 죽었다거나 막 이런 사건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걸 겪었을 때는 보통 어떤 식이에요? 좀 만약에 진짜 모르는 그냥 뉴스로 접했을 때는 아이고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지인들 이제 뭐 가족이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몇 번 갔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손만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를 건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는데 그럴 때 감정은 되게 슬프겠다. 그 사람이 슬프겠다. 그냥 그렇게 정도만 많이 느껴졌어요. 깊게 잘 생각 안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거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뭔가 무의식에 피하고 회피를 하는 게 봐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죽음에 대해서. 노출 치료. 많이 해야겠다. 제가 그래서 극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극복하니까 많이 해야겠네요. 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끌려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도라는 저요? 근데 저도 당연히 죽음은 두려운데 근데 저는 그 두 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삶은 찰나고 우주에서 저는 항상 우주적 관점으로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먼지야. 네네네. 항상 저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탑재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 TCI 검사하면 자기 초월이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속으로 항상 그게 접근 방식이어서 어차피 나의 삶이 너무 찰나고 그 죽음 상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훨씬 긴 영원 같은 상태라서 영면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냥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인간을 벗어나서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 두 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없고, 근데 당연히 내가 이제 죽는다 생각하면은 무섭긴 하죠. 무섭지 않은 건 아니지만 두 분이 가진 두려움하고는 좀 다른 결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렸을 때가 더 안 두려워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저도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게 의도적이나 의식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끌렸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살아간다가 죽어간다가 되는 게 저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거든요. 똑같이 이 꼴이에요. 죽어간다가 더 부정적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잘 살고 싶다라는 욕망은 잘 죽고 싶다라는 욕망과 되게 맞닿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게 두 개가 동치예요. 그래서 별로 저한테는 어렵거나 이게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일도 아니고, 글도 많이 썼었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나도 당연히 내일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대화도 되게 자주 해요. 어제 추모와 그렇지, 애도였으니까. 딱 그거니까. 근데 그때 그 준비하기 전에 점심 이제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내년의 목표가 뭐냐, 이제 연말이니까 그걸 그냥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냥 내년 목표 뭐라고 해서 일단 살아있게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치만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의도는 살아있겠지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럼. 오늘 가면서도 죽을 수 있는데. 진짜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또 농담으로 내가 만약 죽는다면 자살은 아니니까 타살이에요. 막 이거 경찰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죽게 되면 저를 위한 또 추모와 애도 프로그램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농담을 그냥 할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죽으면 오늘 했던 대화를 기억하시겠죠? 막 이러면서 이 생선 구이를 먹으면서 했던 대화. 이제 이런 농담을 할 정도여서 저한테는 좀 그렇게 두렵진 않은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의 고양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달라.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물론 모르지만 너무 슬프겠지만 저는 그게 되게 후유증을 너무 많이 겪는 분들 많잖아요. 펜로스 증후군 같은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 잘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담대하다. 일상에서 이렇게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봐봐, 그러니까 해야 돼. 시에나는 오늘 하는 거예요. 아예 없고 이렇게 도라처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지금 도라가 되게 약간 나랑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갑자기. 저도 똥칠이 되게 다른 차원이에요. 만났다. 차원과 차원이 만났다. 그래서 되게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지금 도라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막 뭐 먹고 사니 뭐 그런 일, 맛집 얘기나 하지. 그런 아예 죽음은 소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주 해봐야겠다. 생각도 더 많이 해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차원으로 한 발짝. 진짜 좋아요, 좋아요. 제가 지금 시에나와 도라의 중간 지점인 거잖아요. 맞아. 이것도 겪어봤고. 네. 저번에 저번 방송에서 왜 내가 장례식장에서 틀고 싶은 노래, 저 그 주제 되게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거 다 수집했죠. 플레이리스트 틀어주겠다고. 장례식 우리 먼저 보내려고. 우리 옆방에서. 룸메이트 도어에서. 죽나 안 죽나? 나 아직 안 보냈잖아. 난 지금 아직 안 죽을 건데. 그래서 나는 뭔가 각오를 해놔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플리를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에 대한 준비라든지 얘기, 특히 가족들이랑도 좀 충분히 나눠놓는 게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좀 황당하게 어제 저녁에 이 발제를 여러분의 카톡에도 보내드렸잖아요. 네. 혹시나 해서. 근데 그 전에 다른 방에 보낸 거예요. 잘못. 그 방에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자꾸 죽음 타령을 한다고. 제발 밝게 살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약간 이런 식이긴 해. 진짜로. 그래서 저는 거기다 해맑게 저 영화 너무 좋고 저걸로 그 얘기를 하는 거 너무 즐거우니 걱정 마셔요. 이렇게 보냈는데 맞아. 제발 좀 밝게 살라. 맞아. 이렇게 맑은 사람이 어딨어. 맞아. 그 얘기하면 너 뭔가 뭐 우울하냐 막 그런 걸로 거의
저희 연결이 돼서. 아니 근데 맞아. 이게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것보다는 왜 거기서 예방주사 맞잖아요. 네, 한번 통하고. 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어. 마사가 얘기해주잖아요. 이렇게 그게 하고 필요하다라는 거. 그것도 되게 유령같이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 유령인 줄 알았잖아. 맞아, 뭐해? 약간 이렇게 난 되게 놀랬어. 거기서 마사가 맞아 예비 경험했다고 생각해봐 해서 뭐라고? 리허설. 자, 그러면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존엄사라는 건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왜 장기 기증 같은 것도 미리 해두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는 조금 약간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금지가 되어 있죠. 근데 존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존엄사예요. 그래서 이는 곧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의 의지대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존엄사.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결정권. 예.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타인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존엄사인데, 그래서 안락사와는 다르죠. 안락사는 인위적으로 이제 생명을 종결시키는 거는 똑같지만 자기 결정권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이렇게 조금 간접적으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한국의 존엄사는 2009년 5월 21일 진행됐던 이거 판결이 장난 아니네요. 2009년 다 17417 판결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존엄사랑은 좀 다른 거죠. 연명치료는 이 사람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인이 가족들이 보통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조력 자살이다, 적극적 안락사다라고 해서 조금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위에 개정이 된 게 2016년 1월 8일.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영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게 웰다잉법이래요. 그래서 웰다잉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 법에서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회생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해 있어야 되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임종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떼는 연명치료 중단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있고, 마사처럼 존엄사, 내가 선택해서 하지 않겠다 치료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서. 저는 안락사보다 존엄사가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에서도 어쨌든 존엄사가 안 되는, 안 됐죠. 그래서 자기가 네. 다크웹에서 구해서 내가 먹은 범죄자가 된 것 같아. 그 광신도 경찰이 막 하고. 네, 광신도 경찰 진짜. 어쨌든 그랬던 영화인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시에나의 시에나부터. 의견을 들어볼까요? 죽음에 대한 고민이 참 깊네요. 그래서 저는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머리로는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내 삶에 대입해서 내 가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혹은 이제 내 자녀가 나는 존엄사를 택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찬성 반대를 외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 지금 네. 준비 중이다. 오늘 이제 죽음 얘기 해보겠으니까 네. 앞으로 차차. 중린이. 그래. 중린이. 그래서 이왕 살고 있는 거니까 네. 사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고 뭐 그 안에서 가끔 재밌는 일도 있는 거고 그냥 사는 게 아닐까. 아직 이상 중린이었습니다. 네, 시에나 지금 얼굴 빨개졌어요.
처음 봤어요. 얼굴 그러면 빨개지는 이제 거. 도라가 좀 더 도 같은 도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이제 어쨌든 존엄사를 허용한 국가에서도 이 존엄사가 그냥 내가 살다가 죽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럼요. 아니라 이제 네. 병으로 굉장히 네. 이제 살 날이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거나 이런 지금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맞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만 허용이 되는 스위스가 왜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데 굉장히 조건이 네, 까다롭다고 그런 들었어요. 조건이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한데 그쵸.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고 다 음. 어떤 이제 치유가 안 되는 불치병이라던가 이런 게 걸렸을 때 지금 그냥 당장 이제 살 날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 뭐라 그러죠?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판명. 해줬을 때에 이런 조건들이 다 시한부 같은 거. 네네네 그런 조건들에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찬성이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빌렸어요. 이게 존엄사에 대한 23번의 대화라는. 나의 때가 오면. 나도 이거 읽어봐야겠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인터뷰집이어서 예를 들면은 그런 존엄사로 보낸 가족이 있는 남편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뭐 주치라던가 존엄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존엄사를 지지하지 않는 의사와의 대화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막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도 다는 못 읽었고 조금만 읽었는데 저는 너무 찬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너무 그러니까 거기 영화에서도 마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냐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기니피그가 된 것 같다. 그냥 치료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했고 의사가 이런 거 해보자 했는데 안 돼서 지금 결국에는 울면서 내가 고통스러움에 이러면 침착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존엄사를 얘기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인 상태로 죽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고통에 이르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가족을 보냈던 사람들 보면 막 비명을 지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죽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막 악을 지르고 의사나 간호사한테 막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거가 사실은 이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아빠가 예를 들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나도 그렇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벽에 똥칠하고 싶지 않아졌어 이제는. 나도 똥칠을 왜 하고 싶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 솔직히 누가 그게 침착할 수 있게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건데 나는 이성 잃지 않고 평온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병원에서 막 온갖 호스를 다 꼽은 상태로 죽고 싶지 않은 게 우리가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찬성이고 사실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실제로 뭐 의사도 그렇고 이제 하면은 거의 70%는 찬성이래요. 근데 이제 반대가 한 30%가 되는데 이제 그쪽이 너무나 강력한 그 기독교인들의 그 광신도 왜냐면은 경찰. 그 신이 결정하는 거지 인간이 결정할 게 아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는 일단은 찬성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왜 안락사보다 존엄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락사가 되면은 가족이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전화가 이제 온대요. 어떻게 하실 거냐. 근데 아무도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해요. 맞아, 그렇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호흡기 떼주세요라고 맞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지. 제가 만약에 그러고 나서 남편이랑 얘기 나눠봤을 때 난 오빠 절대 호흡기 못 뗄 것 같아.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막 이러면서 또 울면서 또 갑자기 남편이 그만하자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내 남편 내 부모라면은 그게 쉽사리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줘라는 것들을 슬금슬금 얘기해놓고 좀 편안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지인 중에 이미 장기 기증에 대해서도 다 해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족의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장기 기증이 가능해요. 네, 왜냐면은 어느 정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이걸 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이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했더니 계속 조금씩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그래서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나의 죽음을
가족에게 떠넘긴다는 거는 정말 고통스러운 맞아요. 걸 짊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 예, 그러면은 그럴 바엔 차라리 정신이 제대로 있을 때 조금이라도 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결정을 본인이 하게 해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말했던 것처럼 좀 더 사람다운 모습일 때 제 친한 또 언니가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임종 모습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왜냐면 저하고도 좀 아버님이랑도 좀 아는 관계여서 정말 뼈밖에 없는 거죠. 살갗밖에 안 남는 그 처참한 미라 같은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기억되는 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지켜봤을 때 진짜 존엄사라는 거 안락사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책에서 얘기했던 거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존엄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살고 싶어 그치.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고 결국에는 근데 내가 그 죽음이 왔다라는 걸 알았을 때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만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25%가 통제 불가능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는데 이때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같은 건 다 소용이 없다. 20%는 호흡곤란을 다스리지 못하다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은 자기가 더 나아지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데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이제 마사처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는 고통만 겪다 죽겠구나 아니면 의식을 잃다 죽겠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결정할 수 의식이 있을 때 지금 좀 괜찮을 때 결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 약물 같은 걸 받아놓고 일단 어쨌든 허용을 받았어. 허용 받아서 받아놓고 근데 그걸 안 먹고 그냥 치료받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근데 있지. 나한테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맞아. 난 이거 언제든 할 수 있어. 맞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뭐 혹은 그게 안심이 일단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리고 안락사 반대하는 사람 중에 안락사가 악용될 거다.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악용되기 전에 제정신일 때 의사 결정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걸 남겨놓으면 악용 여지도 좀 덜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조건이 있는 한 악용될 소지를 그런 조건에서 차단하면 되네. 네, 존엄사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좀 존엄사 한국도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은 어떻게 죽고 싶은 모습? 그런 것들이 있는지. 왜냐면 마사는 옷이나 장소 이런 것들 막 선택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마사가 진짜 똑똑하게 선택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한번 싹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예전에는 세계 일주 하다가 그냥 낯선 나라에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요즘 저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왜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내가 보고 싶을 때 찾을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서 파리로 모여. 굉장히 로맨틱한데? 그래서 말했잖아. 나 여행자 보험 할 때 꼭 시체 그 운송 특약 넣는다고. 혹시나 외국 가서 죽으면 그 비용이 막 2천만 원 정도 된대. 엄청 많이 든다며요. 그래서 그것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아니야. 그리고 또 나는 여행 혼자 가기 싫어하니까 만약에 남편이랑 간다고 하거나 친한 사랑하는 누구랑 간다고 했을 때 나 죽었어? 그 사람 혼자 돌아와야 돼. 그건 역시 할 짓이 못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외 안 돼. 그러면 정말 마사처럼 집도 좀 남겨진 사람이 그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저도 마사처럼 집이랑 멀지도 않고 가깝지 않은 그런 군교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오롯이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이 결정되는 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 어디 놀다 올래? 뭔가 룸렉트랑 똑같네요. 네, 이렇게 저도 결국에는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영화에 영향이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존엄사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엄사인 그죠? 경우. 네, 왜냐면 나는 웬만하면 스스로 안 죽을 거니까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은 스스로는 죽고 싶지 않으니까. 도라는?
저는 제가 그렸던 죽음의 모습은 그냥 되게 평온하게 그냥 원래 다 아름답게 죽고 싶어하는 호상.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은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렸던 저의 이제 아름다운 버전의 죽음의 모습은 어쨌든 나이가 들어서 저의 서재에 여기 쿠션 이렇게 깔아놓고 책을 읽고 있고 여기 고양이가 있는 상태로 죽고 싶다가 저의 이제 그냥 아름다운 버전의 죽음이고.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자연사의 자연사. 근데 존엄 살 때도 그렇게 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근데 아닌 경우 그냥 내가 어떻게든 죽을 수 있다라는 거를 되게 생각을 저는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뭐 어쩔 수 없다. 뭐 차에 치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찢겨가지고 죽어도 그건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싶다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다. 그치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 길바닥에서 자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거 그냥 그 정도 생각해. 어쩔 수 없다 다. 내가 어쩔 수 없다. 통제할 수 그래도 없다. 이상적인 죽음은 서재에서 네, 아름다운 걸로 함께. 끝냅시다. 굉장히 고양이가 아름답네. 있는 네, 보들보들한. 난 호상이다. 똥칠하겠다. 저도 만약에 저는 아마 자연사를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 뭐라고 생각했냐면 호상인데 그냥 호상 아니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베이지색이 오래 쌓여서 베이지. 부드러운 거즈면으로 만든 원피스 잠옷을 입고 싶음. 자다가 호상으로 죽고 싶음. 그리고 옆에 이루마의 피아노 곡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플레이리스트 맞았다. 플리 찾았다. 그리고 이루마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 아로마 향기. 동하다. 동하다. 진짜 거의 환상 속에 있다. 약간 공주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캐노피도 맞네. 있어야 되고. 키스하면 깨어나겠어. 캐노피 나 말 안 했어. 옵션으로 해드립니다. 근데 또 시에나가 말한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맞아요. 바라는 거죠. 바라는 정말 죽음이죠. 이상향. 네, 거의 막 한 이상향. 10%도 안 되는. 도라도 그렇고 도라 거기에 추가로 흔들으자에서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흔들자 옵션까지. 좋다. 나 근데 도라가 말했던 그것도 좋아. 바꿔야겠어. 서재에서. 선택지를 그렇게 고르셨군요. 아름다운 죽음.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늘 룸 넥스트 도어로 죽음 그리고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죽음이라고 정말 어둡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영화 죽음을 굉장히 예쁜 색깔들로 선명하게 아름답게 그려냈으니 보시면서 많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혹시 삶과 죽음을 주제로 한 영화들 좀 추천해 주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시에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죽음과 관련된 영화로 그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가 이제 원작이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는 그 소설인데 이 영화도 이제 파란색을 베이스로 해서 그 르네 마그리트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랑 그 작품에 약간 메타포를 많이 부여를 해서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치료 센터에서 만난 커플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 영화도 뭐 좀 의미도 있고 또 젊은 그 청소년들이 죽음을 맞이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되게 다르게 제가 처음에 되게 보고 나서 놀랐던 영화였어요. 저는 약간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고 봤는데, 모르고 봤는데. 네. 그래서 재밌고 기억에 남는다. 네. 그럼 도라는요? 저는 저희가 얘기 많이 했던 영화 같긴 한데 코코도 있고 그렇죠. 코코나 코코. 그리고 저희가 한번 다룬 적 있는 소울도 죽음이나 삶에 대한 음. 얘기기도 하고 그 말고는 이제 미카엘 하네케의 아무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뭐 아무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영화들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에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생겼으면 좋겠는 게 그 여기 책에 나와서 알게 됐는데 죽음 카페라는 곳이 있대요. 외국에서는 그게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카페, 그러니까 그런 모임? 커뮤니티 같은? 네, 그런 거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좀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듭시다. 저 진짜 그 생각이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고 우리 동네에서 커뮤니티로 그런 거 만들면 재밌겠다.
시에나를 초대해야겠다. 나 지역마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자, 저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칠드런 오브 맨. 저는 이게 삶 죽음이 뭔가 다 어우러진 그런 맞아. 느낌의 영화인 것 같아서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주 영화는 다음 주는 저희가 영화가 아니죠. 네, 특별하게 네. 저희가 이번 3시즌인가요? 4시즌인가요? 네, 시즌 3부터는 5주차에는 뭔가 특별한 주제, 나만의 주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주차 다음 주 주제 뭐라고요?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콘텐츠 해서 블랙핑크와 3세대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lackpink in your area? 그럼 네? 다음 주에 네, 뭐라고요? 뭐라는 줄 알았어요? 블랙핑크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